죄인 신문 기록으로 본 조선 후기. 대역 죄인들에게 조선은 어떤 국가였을까? 조선은 어떤 국가였을까? 언뜻 보기에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질문은 실상 답하기 쉽지 않다. 조선이 과연 국가이기는 한 건가 하는 질문부터 국가가 어떤 특성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도 답을 해야 한다. 통치 질서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왕이 최고의 권능을 가진 왕조시대였으니 조선은 전제주의 국가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의 왕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하인 양반들의 권위가 때로 더 강했다는 의미에서 양반의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려시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국가의 권력이 중앙집권적이었으며 정치 질서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관료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점에서 중앙집권적 관료국가라고도 한다. 그 외에 관료제의 특성에 주목하여 가산제적 관료국가라고 하거나 역사적 관료국가라고 명명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조선을 설명하고자 하는 논의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조선의 국가를 직간접적으로 원용하고 있는 연구서들은 한 페이지에 일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느 특정 이론이 하나의 정설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다. 사료상에 나타나는 국가의 모습은 때로 모순적이기도 하고 상반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조선 국가를 설명할 도구가 여전히 부족하다. 조선의 국가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어느 학자가 지적한 바처럼 조선 고유의 특징 때문일 수도 있다. 즉, 조선 국가의 역사적 성격이 세계사의 전형적인 발전 단계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서구 중심주의적 연구의 토양을 지닌 한국의 연구자들에겐 한국의 정근대적 정치 질서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는 일이 절대 용이하지 않다. 서구의 경우는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중세의 봉건제, 이후 절대주의를 거쳐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일련의 역사 발전 과정 속에서 특정한 정치 형태를 어떻게 이론화해야 하는가가 활발히 논의된 바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한반도에서 발전해 나간 통치구조나 정치체제를 어떻게 이론화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서구의 기준에 맞추어 고려를 중세시대로, 조선을 중세해체기 혹은 중세에서 탈피는 하였으나 근대에는 이르지 않은 근세시대로 명명하는 연구자들도 여전히 많다. 혹은 방법론적 전환 때문일 수도 있다. 역사학계는 이제 구조주의적인 역사 방법론에서 탈피하여 미시사 중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와 같은 거대 담론에 대한 논의보다는 일상사와 같은 개인의 연구로 초점이 바뀐 것이다. 미시사 방법론은 기존에 활용되지 못한 자료를 적극 발굴해내고 구조주의적인 시각 속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다양한 행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다소 사소해 보이는 그들의 일상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서 수백 년 전 사람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려고 한다. 연구 대상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보다 세밀한 이해가 가능해지고 있다. 그런데 당시 정치 질서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일반인들의 삶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이 실제로는 특정한 형태의 국가 권력이나 정치 질서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을 논하고 있을 뿐 한국의 역사적인 정치 변동이나 정치적 개혁 과정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역사적인 의의와 같은 거대한 담론까지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논하기를 꺼리는 거대 담론은 외부에서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나타난 변화들에서 시작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칼럼 시리즈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국가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한다. 국가를 연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리즈에서는 반역 사건을 다루는 추국의 현장에 주목한다. 평소 정치 질서가 잘 작동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다가도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받는 반역이라는 위기의 상황에 몰렸다는 것은 해당 행위가 도전하거나 위협하고 있는 정치 질서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반역 사건을 다루는 추국장이야말로 국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 후기에는 정치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반역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반역죄 혐의로 주요 정치인이 처형당하는 사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죄인들을 신문하고 죄인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추국장은 주로 왕의 형벌권이 남용되는 공간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후의 칼럼에서 자세히 논하게 되겠지만 추한급 구간 기록을 보면 추국장은 왕이 자의적으로 죄인을 처단하는 공간만으로는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영조 29년 영조가 자신의 생모를 기리기 위해서 무덤의 격을 높이고 그 공덕을 칭송하는 시호를 내리는 의식을 하면서 당시 대제학인 조관빈에게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에 대해서 죽책문을 쓰라고 하였다. 조관빈은 다음과 같이 거절하였다. 명을 받들어 죽책문을 지어 바친다면 이는 국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신은 은혜를 입음이 만극함으로 반드시 저리를 다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또한 어찌 감히 단지 임금님의 권위를 두려워하여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관빈은 죽책문이 주로 세자나 세자빈의 책봉문을 담을 때 쓰는 것인데
숙빈 최 씨는 후궁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자신은 결코 죽책문을 쓸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왕명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국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하로서 분수를 잘 알고 있음에도 왕의 권위가 두려워 한마디 말도 못해서는 안 된다며 조관비는 당당히 말하고 있다. 조관비는 단순히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신하였을까? 조관비는 이 일로 인해 추국장에 끌려가 추국을 받게 된다. 흔히 생각하는 전제주의적 왕조국가였다면 신하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국가를 저버린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습은 단순히 불충한 신하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왕으로 환원되지 않는 비인격 체로서의 국가가 상상되고 있는 순간이다. 본 칼럼 시리즈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다루고자 한다. 추국장은 단순히 왕권의 폭력성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보다 복잡한 정치 과정을 담고 있다. 특정한 범죄를 반역죄로 삼아야 하는지 혹은 죄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려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를 두고 죄인을 비롯하여 왕과 주요 정치행위자들이 논쟁을 펼치는 공간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국가 권력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 국가의 특징을 추론하고자 한다. 더 칼럼니스트